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과목인 4과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장이죠. 자, 여객 운수 종사자의 기본 자세 나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상식적이고 우리가 경험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볼 건데요. 자, 먼저 올바른 서비스 제공의 5요소 보겠습니다. 자, 단정한 용모 및 복장, 공손한 인사, 친근한 말, 따뜻한 응대, 밝은 표정, 너무 당연한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1장에 있는 내용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를 풀 수 있냐면은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떤 예의를 갖춰야 할까 이렇게 고민만 해봐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외워야 될 것만 외우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서비스의 특징 7가지 볼게요. 자, 무형성, 우리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죠? 자, 그리고 동시성,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즉 재고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인적 의존성이죠. 자, 이 서비스는 결국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죠. 사람 바이 사람인 거죠. 자, 그리고 소멸성, 이 서비스는 공급하는 동시에 사라져요. 자, 그리고 동시성과 비슷한 말이죠. 자, 그리고 무소유권입니다. 자, 우리 서비스는 우리가 내가 누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누리는 것이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변동성 보시면 상황,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사람에 따라 그 서비스 형태가 바뀔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양성, 승객 개개인의 욕구와 감정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 이 서비스의 특징 7가지 정도 외워주시면 시험 풀 수 있겠고요. 자, 다음 문제. 승객을 위한 행동 예절을 피해 위에 필요한 8가지 보겠습니다. 자, 이 8가지 중에서 먼저 시험에 제일 자주 나오는 게 직업관이에요. 자, 우리 직업관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바람직한 직업관 3가지는 소명의식을 가진 직업관,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지향적인 직업관,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전문 능력 중심의 직업관, 나는 버스 운전을 하는 전문 기사다 라고 가지는 직업관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바람직하지 못한 직업관은 뭐냐? 생계 유지용 직업관, 그리고 기속적 직업관, 학연 지연에 의존하는 거죠. 그리고 차별적 직업관, 육체 노동직을 무시하거나 이런 것들을 포함되겠고요. 그리고 폐쇄적 직업관은 이제 신분, 성별로 개인 능력을 차단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2장 볼게요. 자, 운수 종사자가 알아야 할 응급처치 방법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운전자 상식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교통사고 용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과목에서도 나온 내용이니까 중요하겠고요. 자, 대형사고는 3명 이상 사망하면, 자, 30일 이내에 3명 이상이 사망했다. 그럼 대형사고고요. 20명 이상이 사상, 다쳤다. 그럼 대형사고가 됩니다. 자, 중대사고는 전복사고, 화재사고, 사망자 2명 이상, 사망자 1명, 그리고 중상 3명 이상, 그리고 중상자 6명 이상 사고는 중대사고라고 보는 거고요. 자, 우리 추돌은 2대 이상의 차가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뒷차가 앞차를 충격을 한 거고요. 충돌은 서로 진행 방향이 다른 이제 앞차와 뒷차가 서로 마주 보면서 진행해서 부딪히는 것을 충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복은 차가 주행 중 도로나 도로 밖에서 뒤집혀 넘어진 것이고요. 전도는 차가 주행 중 도로나 도로 밖에서 차체 측면이 지면에 접한 상태, 즉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접촉사고는요, 차가 추월이나 교행 등을 하려다가 좌우 측면을 스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버스 운전석 위치 따른 버스 종류 2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닛버스는요, 운전석이 엔진 뒤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캡 오버 버스는 운전석이 엔진 위에 있죠. 자, 우리 보통 보면은 버스의 엔진은 우리 뒤에 있어요. 자동차 맨 뒤에 있죠. 그리고 운전석이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이 운전석이 엔진 뒤쪽에 있다. 자, 그러면 보닛인 거고요. 캡 오버 버스는 운전석이 엔진 위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버스 승차 정원에 따른 버스 종류 볼게요. 자, 코치 버스라는 게 있어요. 3명에서 6명이 승차를 하고요. 화물실이 밀폐된 버스입니다. 약간 트럭 같은 느낌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이크로 버스는 15인 이하의 소형 버스를 우리 마이크로 버스라고 얘기를 한다 라는 거 이 기회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 좀 볼게요. 자, 우리 시험에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전고는요, 바퀴부터 차체 가장 높은 곳까지입니다. 즉,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버스가 이렇게 오면 이 바퀴 밑에부터 차량 위까지 요 길이를 전고라고 하고요. 자, 상면지상고는요, 지면부터 승객석 바닥 최저 높이까지입니다. 즉, 지면 여기 땅이죠. 자, 그러면 여기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승객석 바닥까지 여기가 상면지상고다 라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요
전고와 상면 지상고에 따라서 버스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우리 고상버스는 전고가 3.4에서 3.5m 내외예요. 자, 그리고 상면 지상고가 890mm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상버스가 가장 보편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초고상버스, 고상버스보다 더 높은 거죠. 전고가 3.6m 이상부터 시작을 하고요. 상면 지상고는 동일합니다. 자, 근데 이 기준 그 높이는 동일한데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890mm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진다. 890mm 넘으면은 초고상 버스, 그 아래면은 고상 버스다. 그래서 초고상 버스는 조망이 좋겠죠. 그래서 관광용 버스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상 버스 보겠습니다. 상면 지상고가 340mm 이하예요. 자, 왜? 우리 교통 약자를 위한 때문이죠.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또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 위한 버스, 우리 저상버스다 라고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숫자 기준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잘 외워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보겠습니다. 자, 이 교통사고 났을 때 가장 최우선은 사상자 구호입니다. 자, 사상자 구호.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은요, 신고입니다. 즉,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신고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을 여기서는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치 순서 보시면은, 자, 일단 멀쩡하신 분들 다 탈출하시겠죠? 자, 그리고 사상자 구호, 인명 구호를 해요. 자, 그리고 후방 방호. 자, 이게 뭐냐?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거예요. 자, 2차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다음에 신고를 하다. 그 다음에 이제 갓길 밖으로 벗어나 대기를 하는 거죠. 자, 요 조치 순서의 개념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조치 어떻게 하냐? 차량 고장 시 운전자의 조치 사항이죠. 자, 일단 비상 전멸등을 먼저 켜고 기럭기에 정차합니다. 자, 그리고 비상 전화를 하기 전에 신고 전이죠. 자, 후방에 경고 반사판 설치한다. 왜? 2차 사고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신고죠. 전화하고 나서 차량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벗어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가서 대피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500m 지점에 식별 가능한 섬광, 전기를 설치해서 2차 사고를 예방해야 되고요. 경고 반사판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법령이기 때문에 꼭 지니고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서 못했다, 이거 싣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냐 라는 게 벌써 법률 위반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장으로 바로 넘어갈 건데요. 일단 3장에 중요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자, 우리 핵심만 보면 되기 때문에 4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버스 운영체제 3가지 유형 보겠습니다. 공영제, 민영제, 준공영제가 있어요. 공영제는 정부가 하는 거죠. 자, 민영제는 회사, 사회, 사업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준공영제는 이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영제는 정부가 버스 노선, 버스 소유자나 공급 등 모든 것을 계획하고 책임하는 것이고요. 민영제는 민간, 회사죠. 민간이 버스 노선과 버스 운행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자, 다만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95% 정도는 사회에서 결정한다. 민간 회사에서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자, 준공영제는 이제 정부와 민간이 합쳐진 거예요. 자, 버스 운영은 민간이 하고 관리는 공공, 정부에서 한다라는 거, 요 개념 잘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시험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볼까요? 자, 공영제의 장점입니다. 자, 정부가 하다 보니까 종합적 도시 교통계획 차원의 운행 서비스가 공급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노선이 공유되기 때문에 자, 노선 조정, 신설, 변경이 용이하죠. 자, 그리고 연계, 환승 시스템, 정기권 도입 시행이 용이하고요. 서비스의 안정적 확보나 개선이 용이합니다. 자, 그리고 수익 노선이나 비수익 노선 동등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요. 저렴한 요금이 유지 가능하며 대중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단 공영제의 단점은 뭐냐? 책임의식이 떨어져서 생산성이 저하되어, 자, 이게 정부 한 군데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디 경쟁할 만한 게 없죠. 그래서 우리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요금을 인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혼자 결정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반발도 거셀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노선, 정류소 신설, 인사청탁 등 외부 간섭이 증가할 수 있다. 자, 우리 정책에는 늘 경제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정경유착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엔 민영제 보겠습니다. 자, 일반 기업이 하면 어떻게 되냐? 공급 비용이 최소화돼요. 자, 민간이 관리하기 때문에 기업의 최대
최대 효율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공급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회사에게는 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영제보다는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왜? 업무 성적이나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그리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일 수 있습니다. 왜? 경쟁자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부의 규제나 재정 지원, 행정 비용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장점이라 볼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단점은 뭐냐? 자, 노선 개편이 어렵습니다. 그냥 노선이 사유화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대학로에서 종로까지 가는 이 노선을 사유화한 회사가 있다면은, 자, 여기를 굳이 다른 버스도 여기를 노선을 만들고 싶은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서비스 개선 논란이 있습니다. 자, 업체 간 수입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자, A 회사는 돈을 많이 버는데, B 회사는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자, 이러면은 B 회사는 서비스를 개선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비수익 노선 운행 서비스 제공이 어렵습니다. 자, 회사의 최대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죠. 자, 근데 비수익 노선, 말 그대로 돈이 안 되는 노선을 굳이 운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가 어렵다. 자,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환승했을 때, 자, 이 돈은 내 돈인데 내가 먼저 받았는데 왜 우리는 환승해서 공짜로 태워줘야 되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과도한 버스 운임 상승이 가능이 있다. 라는 거. 왜? 노선이 사유화되기 때문에 이 또한 가능해질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준공영제 특징 보겠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버스의 소유나 운영은 민간 버스 업체가 한다. 자, 운영은 민간이 한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노선 요금 조정, 버스 운행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자, 운영은 민간, 관리는 정부가 한다. 자, 어떤 관리하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건 요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개입해서 발생한 적자가 있을 수 있어요. 정부가 야, 너 이렇게 관리해 라고 민간에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해가 난 거예요. 자, 이거 누가 책임지냐? 자, 요거는 정부가 책임을 져준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자, 세 번째,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높은 버스 서비스가 제공 가능하다. 그리고 표준 운송 원가를 통해 경영 효율화를 도모한다. 그래서 과도한 운임 방지를 방지한다. 자, 과도한 운임 상승을 방지하는 거죠. 상승 방지를 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버스 요금 제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스 요금 체계는 네 가지가 있고요. 자, 먼저 단일 운임제. 우리 맨 처음 영상에서 일관망에서도 나왔었죠. 자, 거리는 상관없어요. 일정하게 설정된 요금만 부과하는 게 보통 마을버스고요. 구역 운임제는 운행 구간을 구역으로 나눠 구역별 요금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리 운임 요율제. 우리 보통 시외버스가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거리 운임 요율에 운행 거리를 곱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 체감제, 시외버스, 고속버스가 해당되고요. 이용거리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운임이 낮아진다. 즉, 내가 A 구간에서 B 구간까지 가는데, 자, 10km예요. 10km라서 1km당 만원, 자, 만원이었는데, 자, 내가 C까지 가려고 하다 보니까 20km가 또 더 걸려요. 자, 그러면은 30km를 가니까, 원래 같으면은, 자, 30만원이죠? 자, 근데, 여기다 이제 1kg당 5,000원으로 줄여준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15만원 이런 식으로 거리 책정하는 것이 거리 체감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로 전세버스, 특수 여객은 자율요금 이런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율요금을 받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교통 시스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BRT 있어요. 간선 급행버스 체계라고 하죠. 그래서 간선도로에 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해서 급행버스를 운행한다. 여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간선도로에 버스 전용 차로 설치해서 급행버스를 운행한다. 자, 내용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땅 위에 지하철이라는 별명이 있다. 라는 것도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특징 볼게요. BRT에. 자, 중앙버스 차로 같은 버스 전용 차로가 제공되죠. 빠르겠죠? 자, 그리고 사전 요금 징수 시스템. 그러니까 이 요금 내느라 시간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신속한 고객의 승차, 하차, 그리고 승객에게 실시간으로 버스 운행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까지 가능하다. 터미널, 정류소 운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를 활용한 첨단 신호체계 운영을 하고 있다. 자, 요 여섯 번째 내용이 좀 생소하죠? 그래서 이 여섯 개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6번 특별히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BIS, BMS 보겠습니다. 자, 우리 BIS는 먼저 버스 정보 시스템이에요. 자, 뻐정시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고객을 위한 겁니다.
자, BIS는 버스 정류소에 송수신기를 설치해서 버스의 위치와 노선버스 도착 예정 시간 안내하고 인터넷도 안내해주는 거예요. 자, 인터넷으로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집에서도 검색해보면은, 우리 집 근처의 정류장에, 몇 번 버스가 곧 도착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BIS, 버정시는 고객을 위한 것이다. 고객을 위한 내용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버정시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고요. BMS, 버스 운행관리 정보 시스템은 이제 버스 회사를 위한 겁니다. 자, 버스 회사가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BMS는 버스, 차내 장치를 설치해서 버스와 종합사령실을 무선으로 연결해 버스 위치, 사고 정보, 이런 배차 시스템,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 버스 회사와 버스 운전자에게 보내주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만일에, 이런 정보들은, 누가 관리하는가. 근데 이 정보가,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다. 아니면 고객에서 필요한 정보다 라는 것으로 판단해봐서 회사에 필요한 정보다 그럼 BMS,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구나 그럼 BIS구나, 이렇게 뉘앙스를 잡고 외워주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버정시 BIS 조금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객에게 필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자, 버스 도착 정보 제공, 고객에 필요하죠. 도착 시간, 고객에게 필요하죠. 정류소 간 주행 시간, 이것도 고객에게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버스 운행 및 종료 정보 제공, 막차와 첫차인 거죠. 자, 요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겠구나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버정시를 도입해서 어떤 효과가 있냐? 승객 만족도 향상, 그리고 불규칙한 배차나 결행 해소할 수 있고요. 자, 운전자의 과속, 난폭 운전으로 인한 승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거나 불필요한 버스 대기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자, 우리 요거 경험으로 이해를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BMS는 우리 버스 회사에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 운행 상태를 파악해요. 자, 그래서 버스 회사에서 버스 운행 실시간 관제, 배차 경영 미준수 버스를 통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자지도 이용 실시간 관제인데요. 자, 이거는 우리 버스 위치 표시, 그리고 실제 주행을 하고 있는지, 노선을 임으로 변경해서 자, 좀 더 편한 데로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버스 회사에서 관리하겠다라는 거죠. 자, 버스 운행 관리 시스템이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버스 운행 및 통계 관리입니다. 자, 누적 운행 시간 및 횟수 통계, 기간별 운행, 버스 노선, 정류소별 통계를 해서 운전자가 얼마나 운행을 했구나, 이 정류장에 손님이 얼마나 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버스 회사에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대 효과, 이 버스 운행 관리 시스템, 버운시의 기대 효과는 뭐냐? 자, 먼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운전자에게는 차간 간격 조정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 간격이 인지 가능해요. 내 앞차랑 나랑 너무 좁으면은 조금 천천히 운행을 해야겠죠? 자, 그러다 보면은 운행 질서 확립이 가능해지고요. 자, 그러다 보면 정시 운행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버스 회사에는 어떤 효과가 있냐? 승객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승객이 만족을 하게 되면은 고객이 좀 더 많이 타겠지? 이런 거를 기대할 수 있고요. 교통사고 감소 및 보험료 또한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부에는 어떤 효과가 있냐? 자, 이런 정보들을 정부가 공유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가용 이용자를 대중교통 탈 수 있게 정책을 활성화할 수 있고요. 대중교통 정책 수립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경제성, 정확성, 객관성을 확보해서 자, 정책을 좀 더 잘 세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끝으로 버스 전용차로 핵심 두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예요. 자, 가로변 차로를 버스가 전용으로 통행하는 거죠. 그래서 종일, 출근, 퇴근 시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상당히 헷갈리고 있지만요. 자, 그래서 운영 시간에는 가로변에 주차, 정차가 절대 금지되어 있다는 거 사실 알아두시고요. 자, 시행 구간의 버스 이용자가 승용차 이용자보다 많아야 당연히 효과적이겠죠. 자, 승용차 이용이 많은 곳에 굳이 이용을 하면은 이 시간을 피해서 해야 하는 게 또 승용차, 교통 원활을 위해서 하는 게 맞겠죠? 자, 이제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의 장점은 시행이 간편해요. 자,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파란색 줄만 꺼주면은 바로 버스 전용차로 되니까 일단 물리적으로 돈이 많이 안 든다는 거죠. 그리고 가로막책의 영향이 적고요. 보안, 그리고 원상복구 용이가 좋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단점은 전용차로 위반 차량이 많습니다. 자, 이거는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요. 저 또한 운전하면서 많이 헷갈립니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솔직히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행 효과가 즉시성이 없어요. 설치했다고 해서 뭐 바로 헷갈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가로변 상한가 상충합니다. 가로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자,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앙버스 차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 중앙에 버스만 다니는 전용차로가 있는 거죠. 장점 보시면 일반 차량과 마찰이 최소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교통 정체 구간에서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버스의 정시성, 통행 속도 확보가 아주 유리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자 증가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의 단점이었었던 거죠. 가로변 상업활동이 잘 보장된다라는 장점이 여기서도 등장할 수 있겠구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버스 전용차로의 단점도 봐야겠죠. 자, 버스를 타러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단횡단이 증가하고요. 이 시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딱 봐도 많이 들죠. 그래서 안전시설 설치, 유지비가 많이 들겠죠. 그리고 정류소에 대한 보행자의 접근 거리가 늘어납니다. 당장 횡단까지 해야 되니까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전용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버스와 일반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사이의 관리가 필요하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 자, 교차로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버스가 이렇게 다닙니다. 자, 승용차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승용차가 좌회전 하려고 하는데 버스는 직진 혹은 우회전 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관리할 거냐? 자, 물론 지금 뭐 버스가 승용차보다는 더 늦게 출발하는 것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교통 원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장이 외워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생각해보면은 간단히 암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 잘 이해를 하셔서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4과목도 여기까지 잘 마무리가 됐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영상만큼은 꼭 암기를 하시고 추가적인 영상은 제 유튜브 재생 목록, 버스 운전 자격시험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더 많은 내용 보실 수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